나이를 먹어 몸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내 생활에 최적화된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가장 최상의 나가 되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내 몸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 몸과 더 친해져서 인생을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황윤신 한의사의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 입니다. 분명 건강 관련 서적인데 읽고 나니까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몸 어디가 좀 불편해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너무 무관심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아픈 게 당연한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자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내 생활에 최적화되고 나를 더 나답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해온 생각과 표정, 행동, 습관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나라는 결과물을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물이 건강하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활 습관도 건강하게 바꿔나가야겠죠.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건강 관련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나 자신입니다. 요즘 아픈 곳은 없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했는지, 감정 상태는 어떤지,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의 몸과 마음을 탐구하며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당신이 아프면 당신의 인생도 아픕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 말에 공감하는 당신은 지금 삶의 어느 지점에 와 있나요? 사람마다 고통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그 고통이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아픔일 수 있고 몸의 통증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강도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이는 생채기 하나에도 울고불고 하지만 극한의 통증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점에서 아프다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아무리 타인과 공유하려고 해도 완전히 전달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통증은 객관적이면서도 꽤 주관적이죠. 한의사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통증들은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많기에 전부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루 종일 아픈 이야기를 듣는 저는 몸의 통증이 삶의 고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로병사는 사람이 당연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생과 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노와 병이라면 우리는 늙음과 통증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란 걸 인정하게 됩니다. 꽤 슬프게 들리지요?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통증은 모두에게 있어서 보편적이지만 또 다르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마치 사랑처럼 말이죠. 누구에게나 있지만 나만이 느낀 그 감정, 그 새로움과 설렘을 떠올려 보면 금세 감이 오지 않나요? 사랑과 아픔, 너무나 극단적인 두 단어는 각자이지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아픔은 다른 양면인 듯 함께합니다. 그래서인지 아픔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도 같이 아프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몸의 통증은 삶을 아프게 하지만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통증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요. 우리는 다시 통증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중요한 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입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지요. 나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껴달라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말이죠. 마치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하나하나 차분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 없이는 이 통증을 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내기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죠.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왜 갑자기 이러지? 이렇게 아플 바엔 차라리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프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픈 몸과 마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통증이 통증으로만 남는다면 삶은 무한한 고통일 겁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겠지요. 어디가 좀 불편해도 산다는 것은 조금씩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골이 나 있습니다. 사는 것은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지 않으면 자발스럽다고 생각하고 방정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버릇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마세요. 산다는 것은 조금씩 불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편하고 즐거워야 하고 보람 있어야 하지요. 이제 몸부터 챙기세요. 알아서 척척 그냥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통해 당신과 함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통증이라는 신호를 알아보는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통증들 속에서 나의 어떤 것을 알아줘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를 다독이면서 잘 사는 방법까지도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과 몸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에게 나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이값 좀 해라. 나이살이 들었나 봐.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나이와 관련된 말들을 들어보면 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게 짐인 듯해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나이값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나이에 값어치가 있다는 듯 느껴지니까 말이죠. 하지만 나이값 하라는 말은 지탄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누군가 나이에 맞지 않는 철없는 행동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계절에 맞지 않게 꽃이 피거나 잎이 날 때 우리는 철없다는 이야기를 하지요.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죽고 손자가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말은 가장 행복한 말이기도 합니다. 질서 있게 죽는다는 것이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는다면 그처럼 슬픈 일은 없으니까요. 자연의 질서 속에 순응할 때 사람의 삶은 후회가 적습니다. 우리에게 나이는 때를 나타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나의 길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지요. 우리는 세대를 규정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최근에는 MZ세대라는 말이 유행했고 그전에는 X세대, 386세대 등 그 나이대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세대를 묶습니다. 한 세대는 3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죠. 나의 부모, 나의 아이의 나이 차이가 대체로 그러하지요. 그러나 X세대, 386세대,
MZ세대로 사는 우리는 이제 세대가 더 짧아졌다고 느낍니다. 저는 사람의 나이는 몸으로 기억하는 시간의 변화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나의 시간은 내 생명의 시간입니다. 내 몸 세포들의 생사가 이어지는 시간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하지요. 생로병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의 시간 변화는 생에서 사로 갑니다. 이 사실은 절대 불변이지요. 그리고 늙고 병드는 것이 그 중간의 과정입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영추경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황제가 기의 성쇠에 대해 물으니 기백이 말하기를 사람은 10세가 되어야 오장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혈기가 비로소 통하게 됩니다. 이때는 진기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20세에 비로소 혈기가 성해지고 기욱이 한창 자라기 때문에 빨리 걷기를 좋아합니다. 30세에는 오장이 크게 안정되고 기욱이 든든해지며 혈맥이 성하여 충만해지므로 걷기를 좋아합니다. 40세에는 오장육부와 십이경맥이 크게 성하여 고르게 되고 안정되지만 주리가 성그러지기 시작하며 윤기가 사라지고 머리털이 희끗희끗해집니다. 이때는 기혈이 고르게 되고 성해져서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50세에는 감기가 쇠하기 시작하여 간엽이 얇아지며 담즙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60세에는 심기가 쇠하기 시작하여 자주 슬퍼하고 혈기가 흐트러지므로 눕기를 좋아합니다. 70세에는 비기가 허하기 때문에 피부가 마릅니다. 80세에는 폐기가 쇠하여 백이 떠나므로 말할 때 실수를 자주 합니다. 90세에는 신기가 말라붙어 사장의 경맥이 텅 비어집니다. 100세에는 오장이 모두 비어 신기가 떠나고 형체만 남아 죽게 됩니다. 라고 하였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나이에 따른 사람의 변화입니다. 생사 사이에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같은 속도로 변화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더 약한 곳이 있고 더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노화와 상관없이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고통을 주고 그 때문에 노화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의보감을 통해 느껴야 할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변화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겁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자연은 늙습니다. 심지어 태양도 늙고 지구도 늙지요.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이를 늙음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고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내 생활에 최적화됩니다. 내 몸은 내가 살아온 결과물인 것이죠. 내가 하는 하루의 생각, 표정, 행동 등 모든 활동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몸이 나이를 먹고 나에게 익숙해지면 삶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가장 최상의 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키우는 일이죠. 나의 마음은 나무와 같아서 나이테를 갖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가지는 나이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묻어 있습니다. 엄혹한 현실 속에서 상처 입은 내가 거기에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불듯 따뜻한 마음을 만났던 시간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내 몸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나를 더 나답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답지 못했던 시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보듬어주지 못한 시간들이 상처로 남아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그 시간을 온전히 안고 하나의 아름다운 나이테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나이테를 가진 사람인가요? 한 끼 때우지 마세요. 가끔은 너무 지쳐서 밥도 먹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왁자지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기 싫었던 날 말이에요. 또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전된 느낌으로 그냥 한없이 눕고만 싶습니다. 뭔가 먹기는 해야겠고 밥과 반찬을 차려서 먹기는 힘들고 그냥 간단히 먹고 얼른 잠들어야겠다는 맘뿐이죠. 이런 날에는 무얼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습니다. 잘 굶는 것도 나를 위한 방법이고 잘 먹는 것도 나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가끔은 우렁각시처럼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 한 끼 차려줄 수 있겠죠.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거야 하면서 말이죠. 이때 추가로 나와 대화하면서 먹기, 나에게 집중하면서 먹기 등을 시도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눈으로 한번, 코로 한번 먹습니다. 입술을 대서 촉각으로도 한번 먹어보세요. 배고픔을 느끼면서 천천히 음미하며 한 입 먹는 겁니다. 마치 내가 소믈리에가 된 듯 말이죠. 이 음식을 맛보고 그 느낌을 그대로 기억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한 입을 먹고 목으로 넘어가는 몸 넘김까지 인지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가 움직이며 배가 불러오는 느낌도 느껴보면 좋겠죠. 이런 식사 해보신 적 있나요? 식사 명상, 음식 명상으로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저는 이 방법이 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저는 식사할 때 TV나 SNS를 틀어놓고 밥을 먹곤 합니다. 그럼 솔직히 뭘 먹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무슨 맛이었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먹었죠. 식사를 끝내고 나서야 배가 부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과식을 해 배는 부른데 입이 심심하고 헛헛한 느낌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은 포만감도 금세 느끼고 뭘 먹었는지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의 조명, 입었던 옷, 함께 음식을 먹었던 사람, 나눴던 대화, 음식의 식감, 냄새, 순서, 맛, 향까지 생생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중요한 날에 일부러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서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대접받는다는 느낌과 그 음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그 순간의 음식과 함께한 사람을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감을 모두 사용할 때 사람은 기억을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집에 간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먹는 그 순간 오감을 모두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집에서 먹는 음식은 왜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먹는다는 일상의 타성에 젖어 그냥 한 끼 때우는 거니까요. 그냥 우걱우걱 먹는 겁니다. 입을 거쳐서 위장에 음식을 넣는 거죠. 먹는 행위를 마치 배터리를 갈아 끼우듯 말이죠. 내 몸을 무슨 기계처럼 대하지 말아주세요. 기계처럼 에너지만 넣어주면 굴러가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이죠. 어떤 날도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어떤 나도 절대 그냥 한 끼 때워선 안 됩니다. 오늘 이 끼니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대접해 주세요. 한 끼 딱 맛있게 차려주세요. 배고플 때 먹는 간식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준비했어. 같이 맛있게 먹자. 라고 나를 대접해 주세요. 으라차차 쭉쭉이 한 판. 몸은 변화에 민감합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팔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어깨 운동을 해보며 원인을 찾은 후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환자분이 물어보시더군요. 혹시 이게 50견인가요?
질환 이름에 나이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죠. 50견은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어깨는 야구 방망이를 손으로 쥐고 있는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어깨의 움직임이 큰 것에 비해서 잡고 있는 근육이 크지 않죠. 그래서 2중, 3중으로 잡아줘서 움직임이 커도 안정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첫 번째 구조물이 관절낭입니다. 말 그대로 관절을 싸고 있는 낭, 주머니의 모양이죠. 어깨 관절낭은 어깨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하고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주머니가 땡땡하게 붓게 되고 윤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특히 팔을 뒤와 옆으로 보내는 동작이 잘 안 됩니다. 흔히 여자들은 브라를 입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바지 올리기가 힘들어요. 라고 호소하죠. 혼자서도 움직이기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움직이려 해도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얼어버린 어깨라고 해서 동결견이라고 부릅니다. 50견의 증상은 패턴을 가지고 변합니다. 처음에는 통증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파서 어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통증은 줄었는데 어깨는 더 굳어져 움직이지 않는 시기가 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 통증이 줄고 움직임도 조금씩 좋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50견은 시간이 지나니까 낫던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50견이 그냥 내버려둬도 낫는 건 아니라는 게 문제죠. 통증도 통증이지만 가동 범위가 줄어드니 불편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50견은 치료를 꼭 받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50견도 물론이지만 어떤 질환도 한 번에 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더구나 습관으로 생긴 질환이 한 번에 낫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도둑놈 심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바랍니다. 저만 해도 피곤하면 공진단 먹을까 경옥고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일찍 자고 제때 식사하는 등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냥 피곤하니 어떻게든 기운을 올려준다는 약을 먹고 몸의 편한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은 관성의 법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라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꺼립니다. 솔직히 귀찮아하죠. 생활의 틀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틀이 나에게 가장 편한 형태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틀을 깨야 합니다. 생활이 만들어낸 습관병이 많거든요. 50견이 습관병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운동한다면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꼭지는 어깨 운동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어떤 관절이든 돌아가는 관절은 돌릴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돌리는 것조차 쉽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한쪽 방향으로 하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어깨라면 팔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동작, 최대로 뒤로 보낼 수 있는 동작, 최대한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보내주는 동작,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회전하는 동작, 총 6가지 방향의 운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6가지를 한 번에 한다면 회전이 되겠고요. 우선 한 번에 한쪽 방향씩 쭉쭉 뻗어주세요. 최대한 길게 하면서 손끝에 힘을 주고 뻗어주세요. 최대한 위로 손을 보내고 뒤로도 손을 보내세요. 옆으로 당겨보고 밖으로도 최대한 보내보세요. 벽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몸 안쪽으로, 몸 바깥쪽으로 최대한 보내세요. 여기서의 특징을 눈치채셨나요? 바로 최대한의 가동 범위를 써보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라는 당연한 제한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씩만 해보세요. 그게 스트레칭의 기본입니다. 이건 어디든 적용될 수 있어요. 손가락도 그렇고 심지어 발가락까지도 말이죠. 최대한 쭉쭉 뻗었다 모았다를 반복해보세요.
최대한 펴고 최대한 굽히는 걸 기본으로 할 겁니다. 그럼 최소한 가동 범위를 잃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은 가볍게 스트레칭 한번 함께 할까요? 당장이요. 가장 쉬운 근육 운동. 스트레칭으로 몸을 쭉쭉 늘리고 자세를 잡았다면 이제 근육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근육은 몸에서 힘을 주면 단단해지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몸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조직이지요. 몸의 움직임은 모두 근육을 이용해야 합니다. 몸을 집에 비유하자면 뼈대는 기둥이고 근육은 그 사이 벽들을 의미합니다. 단, 움직이는 벽이죠.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몸의 형태를 결정하고 몸을 내 맘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건 근육입니다. 근육을 키운다는 건 멋진 몸매뿐 아니라 나를 가볍게 하고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은 나이를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필수지요. 무엇보다 중장년, 그리고 노년의 운동은 근력 운동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근육 없이 의욕만 앞서다 보면 다치기 십상이거든요. 또한 강도보다는 빈도가 중요합니다. 다음날 활동에 무리가 갈 정도의 운동은 피해야 하고요. 좋은 근육 운동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운동입니다. 체력이 좋은 분들이라면 런지, 플랭크, 스쿼트 등 전신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부분 환자를 만나죠. 허리가 아파서, 목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런지, 플랭크, 스쿼트를 이야기하면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곤 하루 이틀 시도해보다가 포기하고 말지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더 쉬운 운동을 권합니다. 쉽지만 다치지 않을 운동을요. 지금 이야기해드릴 3가지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책을 허벅지에 끼우기입니다. 이건 간단한 골반 운동이자 무릎 운동입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들을 쓸 거고 그곳이 단단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거기서 힘을 더 줄 수 있다면 엉덩이 양쪽에 힘을 사용할 겁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배의 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소설책 2권입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더 두꺼운 책을 이용해도 됩니다. 책을 무릎 사이에 끼우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꽉 조이는 거죠. 양쪽 다리의 힘이 다르기에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더 많이 힘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다 보면 엉덩이 근육들도 들썩들썩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마치 엉덩이 양쪽이 두꺼워져서 키가 커질 것처럼 엉덩이 근육에도 바짝 힘을 더 써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릎 힘이 더 들어가게 되고 엉덩이 근육까지 더 힘을 쓰면서 복부에도 힘이 들어갈 겁니다. 복부에 힘주는 방법은 알고 있지요? 똥꼬에 힘주기입니다. 힘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다리 근육들이 조금 뻐근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럼 운동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딱딱하지 않은 베개로 바꿔도 좋습니다. 2번째 운동은 코브라 자세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가슴을 들어 올리는 운동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많이 하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의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들어 올리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턱을 고이고 엎드려 있기만 해도 허리 근육들이 풀리고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엎드려서 턱을 당기고 이마를 대고 눕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슴 옆에 손을 짚고 푸시업 하듯이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가능하면 등과 가슴을 쫙 펼 수 있도록 하면 더 시원하게 느껴질 겁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신전하는 것, 늘어서 펼치는 것도 좋지만 괄약근에 힘을 살짝 주고 관신전을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힘을 완전히 빼면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괄약근 힘을 이용해서 복부에 힘을 주게 되면 허리가 덜 꺾이지만 등이 조금 더 펴지면서 복부 근육에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통증이 있다면 우선 턱에 2주먹을 고이고 엎드려 있는 자세를 먼저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때는 가능하면 복부에 힘을 빼고 축 늘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허리 통증이 줄어든다면 천천히 가슴을 들어 올리는 걸 해보고 그 각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복부에 힘을 줘서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복부의 힘도 조금씩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모든 운동은 본인의 역량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운동을 한 이후 통증이 증가한다면 운동을 중단하시거나 다른 운동으로 변경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등 조이기입니다. 혼자 힘줘서 버티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세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척추 곧게 세우기와 복부에 힘줘서 버티기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팔을 움직일 겁니다. 이 운동은 등과 가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면 등에 근육이 생기고 좁아졌던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서 팔, 어깨, 목, 머리가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척추를 바로 세우고 똥꼬에 힘주기를 해서 척추를 하나하나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깨 높이로 손을 들어 올립니다.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하고 등 근육을 조이면서 팔을 뒤로 보내는 거죠. 가슴이 넓어지면서 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여기서 척추를 바로 잡았던 그 느낌 그대로 키를 크게 한다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가슴이 하늘과 마주하게끔 가슴을 펴주는 겁니다. 대신 이때 얼굴만 들어서 하늘을 봐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목을 뻣뻣하게 유지하면서 가슴이 하늘로 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럼 복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펴지고 등 척추가 늘어나면서 시원해집니다. 이 운동은 척추를 세우는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 척추를 뒤로 펴주고 가슴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등에서 목까지 한 번에 교정하는 효과가 있고 등이 펴지면 팔의 불편이 함께 감소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 등이 조금 편해졌다면 팔굽혀펴기, 플랭크로 넘어가거나 슈퍼맨 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 중에 중년을 넘어선 사람들의 성공 비율이 높지요. 이유는 젊은이들처럼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42.19km를 완주하려는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알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해 5km, 10km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체질을 형성하고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딱 이만큼만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시작은 미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언젠간 근육으로 단단해진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몸에 좋다고 하던데. 사람이 사는 것은 기로 사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말이죠.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기가 흐리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기가 살아야 사는 것이죠. 병은 기가 순조롭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소위 열받을 일이 많을 경우 표현 그대로 기가 막히는 일을 자주 겪게 되지요. 기는 몸 안에서 생명의 근본입니다. 호흡의 문호로 오장육부, 십이경맥, 3초의 근본입니다. 매일매일 생명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물의 영양분으로부터 얻습니다. 이 기가 음식에서 생기기 때문에 기자에는 청기 기자에 쌀미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동의보감에는 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운이 동의보감의 기와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을 읽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정수가 기를 포한다. 이렇게 기는 곡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와 미가 합쳐져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몸속에는 천지의 음양을 만들어낸 기가 온전히 갖춰져 있으므로 신중하게 써야 한다. 20세가 되면 기가 굳세어지는데 음식을 줄이고 힘을 덜 쓰면 기가 자라나고 회복되며 욕심을 부리거나 피로하면
기가 적어지고 짧아진다. 기가 적어지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병이 생기며 병이 생기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기는 곡식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줄이고 힘을 덜 쓰면 기가 자라나고 회복되며 욕심을 부리거나 피로하면 기가 적어지고 짧아집니다. 그리고 기가 적어지면 최종적으로는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하지요. 기운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기운이 없어지는 이유도 잘 설명되어 있네요. 욕심을 부리거나 피로하면입니다. 갈선홍의 청정경에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절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을 맑게 하면 절로 신이 깨끗해져서 저절로 육욕이 생기지 않고 삼독이 소멸된다. 사람의 마음은 비우면 맑아지고 바르게 앉으면 고요해지며 적게 말하고 적게 들으면 신과 명이 보존된다. 말을 많이 하면 기가 상하고 자주 기뻐하면 감정이 흐트러지고 자주 성을 내면 감정을 상하고 자주 슬퍼하거나 생각이 많으면 신을 상하고 욕심을 부려 몸을 피곤하게 하면 정을 상한다. 이런 행위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동의보감 양생의 요결 중에서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하면 6가지 욕심이 생기지 않고 3개의 독이 사라진답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맑아진답니다. 바르게 앉으면 고요해진답니다. 감정이 흐트러지거나 상하는 것은 기쁨과 화에 의해서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정신이 상하고 욕심을 부려 피곤하면 정이 상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기운이 없으면 먼저 먹는 걸 고민하게 되지요. 기가 곡식에서 나오는 걸 알기에 몸이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TV에서 봤는데 뭐에는 뭐가 좋다더라 하면서 말이죠. 당뇨에는 돼지 감자가 좋다더라, 여주가 좋다더라 하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다이어트에는 토마토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토마토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안 황제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소고기만 먹고 저탄고지가 유행하면서 지방을 섭취하기도 했지요. 저도 몸에 좋다는 음식들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가 적어지는 이유는 욕심을 부리거나 피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욕심과 피로를 줄이는 게 필수죠. 그래서 먹는 것도 실제 몸에 좋은 기가 될 음식을 고르기보다 기운을 뺏어가는 음식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몸에 나쁜 음식을 피하고자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을게요. 어떤 음식이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다 함께 피해야 할 음식은 있습니다. 가공식품, 인공조미료, 환경호르몬, 유전자 조작식품 등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의학적 체질까지 들어가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샐러드는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한테는 생야채는 쥐약입니다. 따뜻하게 데우거나 또는 데쳐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전부 피하는 게 좋죠. 거기다 생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합니다. 큰 행복이죠. 음식을 즐기세요. 대신 몸이 즐기는 음식을 함께 즐기면 좋겠습니다. 혀가 즐겁게 먹는 음식 말고요. 습관적으로 먹던 좋아하는 음식 말고요. 지금 몸이 원하는 음식, 소화를 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몸이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아냐고요? 먼저 소화가 잘 되나요? 를 체크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호소하면 안 먹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더부룩함을 지나서 체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연히 안 됩니다.
가스가 차고 트름이 나오고 방귀가 나오는 것도 안 됩니다. 몸이 잘못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대변에 이상을 만들어내는 음식도 몸이 좋아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변이 물러진다거나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다면 음식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피할 음식을 정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시 체크해 보세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했던 음식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음식들을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요. 그러면서 내가 소화를 잘 할 수 있는지 지켜보면서 하나씩 늘리면 됩니다. 새로운 음식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만나는 건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 음식을 몸이 함께 좋아한다면 최상의 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몸과 함께 음식을 즐기세요. 몸의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음식군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몸과 함께하는 식사는 삶의 행복도를 올려주시죠. 몸과 함께 음식을 즐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윤신 한의사의 50부터는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 읽어드렸습니다.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 몸과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